방향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 2050이든 어쨌든 배출되는 만큼 그거를 흡수를 통해서든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네트 제로를 달성한다. 이러한 목표 방향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어느 시점까지 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 전 글로벌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거죠. 근데 각국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 전략 이거를 수립해서 이행하는 것이 사실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가지 원칙. 그러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마련하는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이 있는데 그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청정, 녹색 전환을 통한 신규 일자리 그리고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는 그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체 지원에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녹색 일자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그거를 기회로 활용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극복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에서 녹색 경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회와 시민을 보다 회복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키워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회복 리질리언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회변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충격이 가했을 때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러려면 이제 탄탄한 그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그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과거가 아닌 미래의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 부분하고 환경 기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그린 뉴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조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기회, 재정 시스템, 공공정책 수립,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의 모든 분야에 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 기회 하나의 주기화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업에 있어서 일단 기후 관리, 위험 관리죠, 리스크 이런 부분이 그 ESG의 하나의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저런 재정입니다. 투자를 하고 이럴 때에 된다면은 이제 좀 더 그린에 투자하느냐, 녹색에 투자하느냐 이런 거고 그래서 기후위기 기회를 그냥 모든 분야에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원칙으로 또 한 거고 이거야 국제사회의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극복 원칙을 제안을 하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그런 힘을 받고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녹색에다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에서는 특히나 ESG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ESG의 개념이 조금 더 디벨롭 됐다고 할까요?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EU6일, 특히 중국도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 이제 결의안을 추진하고 EU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한국화 뉴딜 작년에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 보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린 뉴딜 정책 이 부분 환경부 자료 이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이걸 올려놓을게요. 근데 어디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다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린 뉴딜 정책 방향하고 주요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유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그린 뉴딜 관련된 거는 여기서 오늘 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이나 많은 그런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 그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이,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넷제로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담긴 게 바로 IPCC 1.5도시 부분 특별 보고서인데, 요거에 대한 그 주요 분석 결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채광에서는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부분은 뭐 더 잘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1차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계속 급증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여기 연구에 이제 들어가서 저도 여기 멤버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하는 거를 들으면서 좋은 자료에서 공개하고 싶어서 여기에 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게끔, 그리고 에너지 믹스, 에너지 종류별로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발달이 있었고, PV, 뉴클리어 에너지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석유, 석탄, 바이오매스 이런 식으로 급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에너지 공급 2019년 자료를 보면 화석연료 비중이 이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화석연료 비중은 83.4%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알기 쉽게 이게 정리가 된 거라서 저도 이 부분을 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생산 및 전환, 그리고 에너지 사용, 이게 이제 한눈에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해놨습니다. 에너지 생산 및 전환에 대한 부분,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 아시죠? 여기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 그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생산 전환, 에너지 사용, 그런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분야별로 이제 관련된 기술 개발, 이거에 R&D를 하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지만, 여기 화석연료, 재생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신에너지, 사실 수소 부분은 이제 신에너지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할 때,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이 수소, 암모니아, 연료전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전환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석탄 발전, 가스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공급에 들어와서 이제 석유 이런 것들이 정제되면서 정유화하는 그런 가공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전환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분류입니다. 산업의 에너지 사용, 수송, 자동 상업, 기타 공사 이렇게 해서 에너지 사용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에 보시면 내연기관에다가 이제 휘발연료 전기차, 드론도 여기 수송으로 포함을 시켜서 에너지 사용을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많은 그러한 그 국제 기구에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EA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에너지 기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90년에서
18가지의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하고 관련된 그러한 연도별 증가 기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솔라 PV하고 풍력 이만큼 증가하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인당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도 보면 여기 이제 IEA에서 에너지 통계입니다. 보면 이건 많이 보셨죠? 혹시 어때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수업을 보나요? 그리고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접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비 증가,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이 분석 결과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에너지 소비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 부분. 중국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OECD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 추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건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는 그런 그림인데, 1인당 에너지 소비하고 에너지 집약도,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도 환경의 어떤 공통 분모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지표인데요.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여기에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따를 거냐, 이 경로를 따를 것이냐, 이 경로를 따를 것이냐, 이제 이것은 주로 유럽 쪽인데, 우리가 지속 가능형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집약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지표인데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게 국내 총 생산 1000달러당 사용되는 에너지 양 이것을 에너지 집약도 인텐시티 원단위 개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집약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도 이제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에서 문제가 있어요. 1인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화석 에너지 의존도 변화 추이도 여러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여기서 요새 중국의 석탄 부분, 중국하고 인도, 아시아 쪽의 석탄 전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OECD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석탄의 의존도가 이제 증가했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 에너지 소비 패턴이 고급화가 되고 있어요.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전력화를 얘기를 하는데 고급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에너지 소비의 전력 의존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우리나라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또 인도 이런 쪽이 전력 소비 패턴이 고급화 선진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갖고 이 통계의 그가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주요 국가의 이제 에너지 전환 노력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 3020이 있고 4035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한국의 전력 여기 보시면 발전량이 2019년 같은 경우 총 발전량이 이 정도가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이 2030
302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40년에 35%, 2030년에는 20%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가져오기 있고 또 하나는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품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많은 경우가 수입하는 그런 부분이 그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에너지 그 1인당 국가별로 해가지고 전력 의존도 말씀 주실게요. 네. 그럼 보면은 지금 한국이 28.3이고 뭐 미국이나 뭐 다른 그 OECD 국가들보다 높잖아요. 근데 또 앞에 보면은 또 1인당 또 사용 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그런 수치를 봤을 때는 또 그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들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전력의 의존도는 어떤 의미를 될까요? 전력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은 게 어떤 의미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력의 의존도가 1인당 사실은 뭐 그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미국이 더 클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다양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서 심오한 질문인데요. 우리 어떻게 한번 논의 좀 한번 해볼까요? 그거에 제 대해서? 생각에는 어떻게 한번 에너지 소비 패턴인 것 같아요. 미국의 가옥 구조나 생활 환경이 우리는 이제 아파트처럼 이렇게 꽉 막힌 데서 냉방 난방이라든지 어떤 이런 화석연료도 또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게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 에너지 효율도 높은 전자기기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지금부터 질문. 글쎄요, 이걸 어떻게 그 해석해야 될지 우리 한우 어머니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상당히 그 이걸 분석 해석하는데 풍부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일 것 같고 여기에 전력화는 전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를 이용한 그 전기와 난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품들도 그렇고 전력화가 많이 됐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1990년도도 보면 90년도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요. 90년도에도. 혹시 그게 전체 1인당 그게 뭐지 산업이랑 다 포함해서 그 인구 그걸 나눠서 GDP 다 하는 거. 이거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그렇죠. 이거는 산업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한 거죠. 해서 그래서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추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라서 이 전력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게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건 좀 더 고민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여기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모든 에너지 소비 그 섹터를 다 한 거에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거고요. 소비에 대한 부분 나눈 거고, 이거는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만, 에너지 소비 패턴 중에 전력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뽑아서 낸 그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소비 중에서 전력에만 비율은 의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더 한번 정확한 그 해석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에너지 전환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전환 3020, 4030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의문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이 정도인데 2030년에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까? 2040년에 35%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에서 올해 이레나라고 하죠.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 2020년에 신규 설치된 발전 설비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원인데 이 중에서 태양광 풍력이 설비의 91%를 차지한다. 이렇게 통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1년도에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기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그 그림은 뺐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 재생에너지 기구에서는 이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걸로 인한 일자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녹색에 투자하고 또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고 그러한 부분.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이 비중을 증가하는 걸 얘기할 때 항상 다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연기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통계로 제시를 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기서 발표한 기준이기 때문에 스태티스틱 통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담아봤고요. 에너지 원별 발전 단가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원자력이 가장 낮죠. 가장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부분이 조금 높은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 단가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에너지 수요를 이제 전망을 합니다. 이 에너지 수요는 이제 세 가지 정책 시나리오에 기반을 해서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세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갖고 전망을 했어요. 신정책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고 여기 이게 쭉 보시면 신정책 시나리오는 지금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공식적인 목표, 그러니까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서 제시한 자발적 감축 공약, 여러분들 NDC 있죠? 그 부분. 그리고 이미 확정된 계획, 그러니까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에너지 기술, 이거를 고려해서 전망한 시나리오를 신정책 시나리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현 정책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앞으로 2040년에 얼마만큼 에너지 수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인데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시나리오고요. 현 정책 시나리오는 2018년 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2018년 중반까지 국제화돼서 발효 중인 정책 그리고 이제 조치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시나리오. 그래서 이제 각 국가가 현존하는 정책만을 추진할 경우에 이제 에너지 수요를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책 시나리오,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가 가장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나리오별로 세 개의 원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믹스죠. 원별 1차 에너지 수요를 전망을
게 최근 것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망은 2040년까지 보면 2025년하고 2040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보면 2000년, 2017년까지는 실적치고 지금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갖고 에너지 수요를 전망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러한 그 시사점을 전망 결과로 제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SDS가 가장 지속가능 발전선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 입장에서 봤을 때 에너지 전체가 2025, 2040년 줄어들죠. 가장 위에 에너지 수요가 적지요. 그렇죠? SDS가 가장 적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CPS는 현 정책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 전망,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한다 할 때 바우 전망이죠. 비즈니스 에이즈 유주얼 전망을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서 지금처럼 하는 추세다라고 보면 석탄의 비중이 크죠. 석탄의 비중, 화석연료의 그런 비중이 CPS에서는 크고 SDS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수요가 낮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CO2 배출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CPS가 현 정책 시나리오의 그 CO2 배출이 많이 높죠. 그리고 SDS는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IEA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수요 이거를 갖고 미래를 수요 전망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아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믹스 에너지원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석연료 비중이 SDS에서는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PS에서는 물론 이제 실적치보다 과거보다 조금씩 줄지만 여전히 현 정책 시나리오 있을 때 화석연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 전망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40년까지 NPS 신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석을 한 겁니다. 이 표를 25% 증가되는 걸로 전망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도 그 보고서에서는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같은 경우가 특히 에너지 수급 구조를 결정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아시아 지표나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별로 또 204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50%, 풍력 태양에너지 공급 증가의 60% 이것이 이제 아시아 쪽에 이렇게 집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보면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력 수요 얘기를 했는데 전력 수요가 2040년까지 60% 증가해서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 전력화율이 2040년에 25%에 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요 전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준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에너지 수요 전망하고 관련해서 또 일을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근의 자료, 이런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자료를 좀 보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믹스를 전원, 에너지 원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전략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요 그림은 2100년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달성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가능하냐 하는 거를 요 에너지 BP 에너지 아웃룩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도 이게 쭉 오일 그다음에 석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 2035년에는 이 정도의 그 에너지 믹스 세 가지가 여기 다섯 가지의 에너지 원이죠. 이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이 정도가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랑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에너지 믹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다. 2도씨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 믹스 구성이 가능하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에너지하고 관련된 그런 뭐 수요 전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IEA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이제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에서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전망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변한다, 에너지 수요 이런 변화는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부분에서가 거의 87%를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지금 이 부분은 그 에너지 수요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증가율은 중요한 것이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추세. 특히나 G20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국가의 경우에는 그 GDP는 상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이러한 상승률에 비해서 GDP 상승률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상당히 줄어드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탈공조와 디커플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파리협정 신기후 체제 목표 저탄소 경제 전략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하고 연계해서는 디커플링, 앱솔루트 디커플링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뭐냐.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에너지 집약도하고 탄소 집약도가 줄어드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탄소 집약도하고 에너지 집약도. 이거는 아까 집약도라고 할 때 에너지 집약도는 국내 총 생산 $1,000당의 에너지 소비. 그리고 탄소 집약도, 이산화탄소는 이거 배출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탄소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 효율, 요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집약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고, 바로 여기에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걸 그림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전 세계 배출 상위 주체를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중국이 이제 가장 높죠.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E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게 1인당 퍼캡탈 1인당 배출을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에서는 여기 물론 미국이 가장 지금 높은데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중국하고 인도는 전체적으로 물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은 전체 배출량은 전 세계 1위인데 1인당으로 따지면은 미국보다는 적죠. 그렇지만 이제 1인당 퍼캐피타당의 배출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수준인데 늘어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까 1인당 배출 이거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고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저기서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에서 네. 국제 수송을 따로 뺀 이유가 있나요? 요거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수송이 그거거든요. 배출 주체. 그러니까 여기 에미터라고 하는 부분, 이미터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주체가 국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전 부문으로 봤을 때는 수송 부분이 그 주체 중요한 주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수송 부분이 엄청 좀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부문별로 CO2 배출량의 변화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발전, 여기 보시면 여기 발전 부문, 기타 산업 부문, 비연소 부문, 수송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인당 CO2, 그 다음에 GDP당 CO2, 이렇게 퍼캐피타당의 CO2 배출, 그 다음에 인당, GDP당의 이거는 이제 그리고 탄소 지작도죠. 지작도. 그래서 지작도 면에서는 이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 인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CO2 배출량 변화, 우리나라를 갖고 우리나라의 부문별 CO2 배출량 변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지 인벤토리하고 같이 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CO2 배출량의 변화는 이러한 부문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요소, 몇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할 때 이게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증가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그걸 결정하는 몇 가지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구조 같아요. 두 번째 산업 구조 같은 경우 산업 구조는 이제 그 산업에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산업 구조에 따라서 에너지 부분의 연료 사용량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같은 경우는 제조업 등의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배출이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제조업이 서비스업이 약 3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제조업이 중요하니까 한데 이 제조업 부문에서 어떻게 하면 저소비형 제조업으로 가느냐. 그래서 요새는 이제 IT랑 접목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소비용 산업의 필요성, 이 바로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구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은 당연하죠. 인구, 에너지, 그 산업 공정 부분에 그 에너지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계하면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 에너지 효율 향상, 이거는 결국은 단위 생산 다음에 에너지 소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시켜서 바로 그 생산당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 믹스가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 믹스는 결국 전체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원의 믹스 비중을 높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기술적인 부분, 온실가스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그 요소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주요 지표를 이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온실가스 배출 추이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게 그 키 인디케이터예요. G20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인디케이터들을 90년에서 2014년까지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약에 2017년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2014년, 2015년 이렇게까지의 통계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통계는 정확하고 일관하고 일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 각 국가의 자료를 다 이렇게 모으고 분석하고 하는데 어떠한 그 기간 플러스 품질, 통계, 수치, 품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가 나온다 하면 보통 2년 전까지 통계를 가지고 거기다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가 또는 지금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전의 통계까지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14년까지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에너지하고 관련된 CO2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까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이제 감소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가장 기여한 게 뭐냐면 탄소 집약도하고 에너지 집약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시면 카본 인텐시티 이게 이제 집약도죠. 카본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이거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은 증가하지만 집약도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되는 증가율의 그 속도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탈공조화 이것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집약도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주요 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그래서 이 GDP, 주요 OECD 국가 GDP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걸 보시면 집약되죠. 이게 보면 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탄소 관련한 주요 지표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너무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 우리 살펴봤죠? 트릴레마 이것도 저탄소 관련된 주요 지표로 포함을 시켜서 보면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가 있고 1인당 배출량 이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1인당 배출량이 이 정도다. 그다음에 GDP당의 배출량 이것이 이제 집약도가 되겠죠. OECD 국가 중에서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탄소하고 관련된 지표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다소비 까지 우리가 에너지
우리 25개국 중에서 13위 중간 정도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출 구조로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에 의한 배출량이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배출,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을 해보면 에너지 배출, 에너지 부분 이거는 전체 배출량의 한 87% 정도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대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에 의한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줄일 수 있을까 기준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에 속하죠. 하위 2위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은 높은 수준이요. 3위 4위에 속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구조 면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고 연계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에너지 가격 면에서도 보면 그 전기 가격은 5번째로 낮고요. 가스는 6번째로 낮아요. 우리가 에너지 가격. 여러분들 에너지 가격 문제는 많이 들으셨죠? 지금 우리가 낮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현실화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전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탄소 관련된 주요 지표 우리나라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배출을 줄일 것이냐 하는 배출 감축의 잠재력 이러한 부분들을 또 분석을 해서 국제기구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많이 감축을 할 수 있겠다. 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 부문, 그 다음에 산림 부문, 수송, 농업, 건물, 기타 이런 식으로 감축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축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때 이제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분 발표하고 토론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그다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파리 기후변화 총회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 파리 협정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체제를 좀 도입 신규 체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UNEP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각 국가에서 얼마만큼 감축을 하겠다라고 NDC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NDC 제출한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모아서 그거를 우리가 2도시 달성에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총체적으로 그거를 스타테이팅 한다고 했어요. 다 나중에. 그래서 그랬는데 UNEP에서는 이거를 이제 매년 이제 각 국가에서 제출한 거,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제출한 것이 업데이트돼서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제출한 국가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매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인가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2도시에 그래서 2도시, 1.5도시 두 개를 평가를 해요. 과연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이게 달성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에미션 갭 보고서를 몇 개, 갭 차이 보고서, 간극 보고서 이런 간극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매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의 어떤 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의 해석 이게 보면 이런 국제적 논의 동향은 경과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 또 새로 갱신한 거, 뭐 이런 거를 갖고 과연 얼마만큼 이 1.2도씨 달성, 1.5도씨 달성 이거에 부족한지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차 NDC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국가가 제출한 2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 2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만 이제 조건부, 무조건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건부, 무조건부는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INDC를 제출을 할 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무조건 그냥 가우 대비 25%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40%까지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부를 두 가지를 제출했어요. 그다음에 인미 같은 경우는 무조건 29% 가우 대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41%도 감축 가능하다. 이렇게 제출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만약에 조건부만을 고려했을 때는 이만큼, 무조건부까지 고려했을 때는 얼마만큼 격차가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 NDC를 이행할 경우에는 120억 톤, 무조건부 이행되었을 때는 150억 톤. 무조건부가 결국은 더 감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2도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성을 전제를 했을 때는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5도시 달성은 더 많은 그런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 더해보니까 훨씬 더 못 미친다. 2도시 달성, 2.5도시 달성. 그리고 이만큼의 이게 바로 뭐하고 관련이 되죠? 결국은 탄소 거짓하고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출량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물론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조금 이게 그 상향된 그러한 그 목표들을 제시를 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간국 보고서 결과를 갖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2도시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감축 목표 수준을 현재보다도 3배 높여야 된다. 1.5도시 목표를 위해서 5배까지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감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25에서 55%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모은 거를 갖고 이렇게 시사점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번에 발표한 게 얼마였어요?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이었죠? 40%. 사이에 있네요. 하여튼 이건 전 글로벌 모든 걸 다 이제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달성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이제 수치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UNEP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대안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탈탄소화를 통해서 격차 감소가 가능하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이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이거 다 중요한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러한 감축의 잠재력이야, 이러한 것도 이 보고서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간급 보고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동향, 국제 동향하고 연계해서 이제 이러한 그 국제 기구에서는 각 국가의 감축 목표 제안한 거, 이러한 걸 모아서 그러한 결과를 제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1.5도시 특별보고서로 인해서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뒷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간단히 하겠고요. 지금 조금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 두 분 준비하는 시간 고려해서 5분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략경제연구실 박사과정 권고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전략 수요 예측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UTM에 대한 최근 전략 수요 예측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 주제로 이제 UTM 상가 발전에 영향을 반영한 전략 수요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관련 주제로 수업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에너지 수요 전망과 관련해서 유사한데, 전력 수요량에 따라서 전력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력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력 수요 예측은 전기의 물리적 특징으로 인해서 전력이 비저장성이 있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실시간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파수 변동으로 인해서 전력 계통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수요 예측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공급이 많을 경우는 이제 경제적이지 않은 전력 계통 운영이 일어나게 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경우는 정전이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전력 수 예측은 안정적인 전력 수의 유지와 경제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별로 장기 예측, 중기 예측, 단기 예측, 실시간 예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예측의 목적은 아래에 있는 표에서와 같이 이제 같고요. 전력 계통의 운영 계획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기 출력 단자에서 측정된 전력 수요, 발전량을 사용해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199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전력 수요를 보여주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전력 수요와 경제와의 관계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IMF라든지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 코비드-19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함께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다음은 이제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력 수요인데, 전력 수요는 이제 매년 상승하고 하강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부하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과 하강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제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반적인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전력 수요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력 수요의 요일별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전력 수요는 요일별로 이제 다른 특징이 있는데 주로 이제 평일과 주말, 공휴일, 연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마치 이제 일요일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일보다 수요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마치 이 수요일은 선거일인데 일반적 선거일은 이제 선거를 또 하러 가니까 일반적인 날에 비해서 전력수요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수요와 이제 기온 간의 관계인데 기온은 이제 여름과 겨울 기간에 냉난방 이제 부하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 왼쪽 그림과 오른쪽 표에서 같이 이제 기온에 대한 전력수요 민감도가 그 기온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기온이 이제 미친 영향이 여름에 비해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 이제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력 수요는 이제 주기적인 특징이 있고 아래 이제 시간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 기상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의 주기적인 특징과 전력 수요의 변동을 이제 주는 인자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경우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이 될 전망으로 이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성을 반영한 전력 계통의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재생에너지는 이제 다수의 소규모 자원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대통 운영자의 이제 제어랑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기상에 의해서 출력이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급정 계획 시 요구되는 이제 증관발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이제 백업 설비 투자가 이제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량 같은 예측 오차로 인해서 계획되었던 급전량보다 실제 급전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예측이 과대하게 될 경우는 그 운영 예비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어서 보조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과소 예측이 될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는 현재 실시간으로 발전량이 계량되지 않고 있는 그 미계량 발전기로 BTM 발전기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기 현재 이제 대규모 1메가와트 초과랑 1메가와트 이하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1메가와트 초과 발전기의 경우는 개통 운영을 위해서 개통 운영자에게 실시간 발전량을 제공할 여유가 있고 의무적으로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전력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기들은 자가 소비를 하거나 한정과의 PPA 계약을 통해서 전력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개통 운영자에게 발전량하고 설비 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기들을 BTM 태양광 발전기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PPA 태양광의 경우는 이제 설비 용량 정보는 있으나 월별 수동 감침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발전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력시장하고 PPA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태양광 발전기는 현재 설비용량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같이 이제 연도별로 그 1메가와트를 기준으로 이제 발전기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21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전력시장 참여한 태양광은 5.1기가와트이고 PPA 태양광은 11.5기가와트. 태양광은 3.7기가와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가 현재 전력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현재 그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은 그 전력 공급에 포함이 되고 있으나 한정 PPA 태양광이나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들은 한정과 직거래를 하거나 또는 자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상쇄하는 이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같이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 수요 이제 그림인데요. 발전량이 이제 많은 맑은 날의 경우는
전력 수요를 상쇄시켜가지고 흐린 날에 비해서 발전 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최대 전력 수요가 나타난 시간이 오후 4시, 5시에서 7시, 8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BTR 태양광 발전기 설비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 시간에 전력 수요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고, 전력 수요 패턴 변동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그림과 같이 피크 시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 전력 수요 방법은 현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인 예측 오차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래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이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현재 주간 전력 수요 예측은 향후 240시간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수 가중 이동 평균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기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같이 연도별로 오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향후 2년에 대한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 사례에는 회귀 분석 기반으로 주 평균 기온과 주 GDP, 주 변수를 이용해서 주 최대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예측 방법과 마찬가지로 BTM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오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BTM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전력 수요 예측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타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는 정확한 설비 용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 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발전량 또한 이제 추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기 이용률을 도출하여서 한전 PPA 설비용량 대비 이용률을 반영하여서 시간별 발전량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기상 상황이 유사한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 수요 차이를 이용을 하여서 기타 태양광 발전기의 설비용량을 추계한 뒤 마찬가지로 전력 시장 태양광 발전기 효율을 이용을 하여서 시간별 발전량을 추계하고 있는 방식으로 BTM 태양광 발전기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설비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연도별로 이제 추정한 BTM 발전량에 대한 추정 결과를 나타냅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이제 논문지에 발표해서 특허랑 이제 논문을 발표한 상태이고요. 다음은 이제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예측 모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예측 모형은 전력 수요의 주기적인 특징과 전력 수요와 비상향적인 관계를 갖는 인자 영역을 발견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 예측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현재 시간별 전력 수요 예측 모형으로 2일 24시간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2020년에 개발되었고, 현재 2일 전력 시장 가격 결정하고 운영 결정 계획을 위해 사용 중인 모형입니다. 해당 모형도 이제 2020년에 논문을 발표하였고요. 이제 전력 거래소에 사용 중인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활용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간 전력 수요 예측에 BTM 태양광 발전기의 영향까지 고려하여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BTM 태양광 발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서 향후 10일에 대한 시간별 전력 수요 예측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같이 LSTM, 아까 말씀드린 LSTM 기반의 예측 모형과 XGBoost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향후 10일에 대한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고요. 기존 지수평화법 기반의 예측 방법에 비해서 오차가 매우 감소하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현재 이제 이 LSTM과 XGBoost 기반의 예측 방법을 앙상블하여서 예측하는 기법을 현재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력수 예측에서의 BTM 반영한 사례인데요. 개발되었던 단기 예측 모형을 개선을 하여서 중장기 전력수 예측에 적합한 모형을 이제 우선 개발을 하였고, 여기에 BTM 태양광 발전기 설비 용량을 인용 요소로 활용을 하여서 향후 2년에 대한 주 최대 전력 수요 예측을 수행하였는데요.
BTM을 반영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예측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 내용은 현재 그 ITB 백테스트 논문 SCI 논문 전환에 심사점이 있고요. 마지막 결론과 시사점인데요. BTM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해서 BTM 발전에 대한 영향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러한 BTM 태양광 발전기 영향을 반영을 하여서 전력수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고, 주간 및 중장기 전력수 예측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BTM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현재 BTM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설비 용량과 효율, 설치 연도 같은 정보들이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태양광 발전량 추정 개선이 된다면 더 정확한 수 예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기후변화나 기상기후 현상에 따라서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예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일사량 차이가 클 때의 전력수 예측 개선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획기에 따른 전력수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수예측 기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력수요 그 오차 덕화분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 전력수요에서 덕화분 나왔던 부분. 그리기 덕커브. 덕화분 덕화분 네, 맞습니다. 예, 그 수요곡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은 전력 공급에 포함돼서 전력 수요에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들어가는 그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BTM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그건 여기 보시면은 한전 PPA랑 자가용 태양광이 현재 15.2기가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같은 5.1기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7기가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그러면 지금 VPP 해가지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입찰하고 정산을 하는 그렇게 제도가 좀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VPP에 들어간 태양광 발전량도 이제 전력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면 전력불에서는 더 태양광 예측에 대한 그 오차량은 더 줄어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VPP로 가시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가용은 추계치라고 돼 있는데 저건 어디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요거는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보도자료의 수치를 갖고 온 거고요. 그 추계치도 결국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추정한 값인데,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전력거래소와 연구를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하였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제공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 방법이 나와 있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추정한 방법. 근데 확실히 이 BTM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중간과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점심에 많이 정지를 했다가 다시 뭐 한 2-3시 정도 다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때도 그렇고 보면 네. 이제 태양광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출력이 떨어질 때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들어가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확실히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까? 그건 어때요? 직접 해본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TM에 대한 사료 용량이나 효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게 아직은 좀 러프하게 추정을 한 것이고 그런 정보가 이제 취득이 되는 게 된다면은 조금 더 정확한 예상을 좀 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대한 결과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예측이 정말 맞냐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보완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논문에 다 저기가 되나요? 언급이 되나요? 이제 논문을 이제 단계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있는 그리고 혹시 네. BT의 태양광 발전이 지금 지속적으로 느는 게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한계치로 보는 게 맞는 건지 혹시 그런 혹시 연구도 있으셨나요? 제가 저거 못 네,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늘면 어쨌든 그 전력 수요 예측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점심 시간에는 켜졌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까지 이거를 확산을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경제성의 뭐 한계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선 수요 예측 자체가 그 전력 시장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 오차, 전력 수요에 대한 오차가 커지게 되면은 그 시장 가격에 왜곡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보조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정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 BTM에 대한 발령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 부분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연구를 따로 하지는 않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큼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게 한가적으로 이제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네. 전력 계통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이제 이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그러면 우리 권호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연구가 디벨롭 되기 전에 잘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김혜주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인터뷰로 모여서 초청해주셔서 나눠가지고 제가 요즘에 회사 생활하면서 또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료가 있거나 그런 연구한 부분은 없고요. 근데 제가 생활하면서 또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올해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코비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ESG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환경 오염 이슈다. 그래서 갑자기 ESG 트렌드가 가속화가 됐고, 특히 이제 그때 교수님들 아시는 것이 알았는데 유럽 중심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왜 유럽이 이렇게 난리가 했더니 유럽이 직격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뛰어드니까 그 옆에 있는 미국도 같이 막 뛰어들면서 탄소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뭐 탄소 배출량을 막 제한한다거나 하면서 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또 오일 협력에 대한 주주들이나 또는 이 사회들도 또 우리 환경 단체들이 요즘에 진짜 그 소송도 많이 하면서 탄소 감축의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뽑아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개수로 조사해봤더니 최근에 이제 제도적 ESG 트렌드 관련해가지고 소송 사건이 한 1.5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외부 환경 하에서 오일 컴퍼니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수요가 급등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좀 감축하다 보니까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여기서 간헐적 공급 이슈가 발생하면서 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러시아는 이 상황에서 또 노드스트림 2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올해 한 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스트4 또는 가스트5이라는 현상이 거꾸로 발생을 하고 있는, 올해 한 해는 그래서 21년은 굉장히 에너지 트랜지션 하에서 되게 변화가 심하고 앞으로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서 제 고민은 이게 성급한 ESG 트렌드에 따른 이슈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유럽, 러시아 같이 지오폴리티컬 이슈인가, 또는 뭐 지금 이제 요즘에 배가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수송하는 배가 모자라서 이런 건가, 이 단기적인 상황인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유럽이 지금 탄소세를 부과하고 점점 그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21년 7월에 Fit 55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90년대기 55%를 감축하는 거고 원래 목표는 40%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탄소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상 할당이라고 해가지고 탄소를 요만큼 배출해도 된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주석을 보시면 CABM이라는 게 주석. CABM이 뭐냐면 탄소 국경세인데 철강이나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같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있을 때 그거를 유럽에 수출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 그 양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여기 철강, 시멘트 같은 것만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석유나 석탄 또는 천연가스 같이 이걸 이제 수출하면 거기서 탄소 배출이 되니까 여기서도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뭐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도 따라서 탄소세를 같이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요. 이게 그때 보니까 한 톤당 45불 얘기하더라고요. 톤당 45불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LNG 가구를 생산하는데 총 24만 톤 정도 탄소 나온다고 보거든요. 한 가구 생산하는데 24% 중에 상당수는 사실 그 발전열을 떼면서 나오는 탄소예요. 그러니까 24만 톤 중에 한 6만 톤 정도가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인데 이 6만 톤의 단계에서 톤당 50불의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되게 큰 금액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걸 이해했냐, 탄소를 감축했냐라는 MRV, 모니터링, 리포팅 앤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이게 특성입니다. 오늘 저희 수업 시간에서도 좀 나왔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이유 텍사노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유의 지속 가능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고 이 6개 환경 목표와 4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 사업에 가장 영향이 있는 게 4번이거든요. 그래서 LNG는 이게 워낙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순환 경제로는 전환이 안 된다. 그래서 EU 텍사노미에서 인정 못하겠다라고 이제 초안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이 워낙 많으니까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100g 킬로와트당 100g을 배출하는 건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근데 이런 가스 발전소 중에 대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300g이에요. 그러니까 100g 되려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탄소를 감축하는 뭐 CCS를 달아서 탄소를 감축하면 그나마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들은 돈을 엄청 들여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붙이면서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연초에는 이런 포지션이었다가 지금 에너지 대란이 워낙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브릿지 연료로 한번 인정해 보겠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LNG 사업에 있고 KT사업도 있거든요. KT사업이 이걸 거의 그대로 비껴와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찍히면서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맞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 350,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기준 한 350g 정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50g은 지금 유럽 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된 양이니까
뭐 저희도 사실 뭐 너무 큰 노력은 안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발생한 오일 텍스 컴퍼니의 탄소 감축 요구가 어떤 게 있었나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그냥 좀 5대 메이저 기업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에서 퇴출이 됐어요. 세계 항상 1위였는데 100개 기업 안에서 퇴출이 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러더니 이제 21년 3월에 뭐 BP는 좀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BP가 워낙 유럽 회사다 보니까 탄소 감축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난 탈석유 하겠다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21년 5월에 이 지구의 벗이라는 환경단체가 쉘한테 기후소송을 했어요. 너희가 이 기후의 그 기후변화에 너희가 주범이다. 라고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법원이 쉘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지구의 벗이라는 친환경 그 환경단체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력을 45% 이게 지금 IPCC랑 기준이 일치하거든요. 그렇게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탄소 이게 30년에 45% 감축했고요. 근데 쉘이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 안 했었냐? 쉘은 30년에 20%, 35년에는 45%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충분하다고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1년 5월에 토탈이라는 회사도 이것도 이렇게 한데 토탈 에너지라고 사명 변경하면서 이제 석유 제품 줄이겠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더니 이제 21년 그다음 남은 게 이제 엑소모빌이나 쉐보론인데 이 두 회사가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는 사실 이런 탄소 그 변화에 좀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년 6월에 엑소모빌도 당했죠. 환경펀드 엔진 넘버원이라는 데가 들어와가지고 너네 이 사회 다 바꿔라. 그래서 결국에는 엔진 넘버원이 이 사회를 장악을 하면서 탈탄소 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던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쉐보론도 넷제로 전략을 발표합니다. 얘네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결국 에너지 기업들이 ESG 트렌드에 결국에 좀 꼬리를 내리고 결국에 주주와 이 사회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탄소 감축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코모디티 가격이 엄청 오르는 바람에 오일앤가스 컴퍼니의 지금 수익이 21년에 바닥을 찍고 29년에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까지 집계된 손익이니까 올라갈 게 더 많죠. 그래서 얘네들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높은 시험이 유지될 것 같은데 캐펙스 투자 더 해가지고 수익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질러온 게 있잖아요. 탄소 감축하겠다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분홍색 선이 사기업 EMP사가 이제 에너지 시추하는 회사인데 사기업의 리그스라고 하면 리그가 결국엔 시추하는 리그인데 그게 결국에는 퍼블릭 기업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기업은 눈치를 보면서 투자 못하는데 사기업들 조그만 힘을 맞거든요, 미국에. 그런 회사들은 리그스를 물려가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커머디티 가격의 인상을 자기가 지금 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커머디티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이 그림인데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JK라고 이제 하늘색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그가 뭐냐면 아시아에 들어오는 LNG 스팟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가서 LNG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저 하늘색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유럽 TTF인데 이건 이제 유럽에서 가스를 산다. 100원, 가스 100원 통해서 가스를 산다고 하면 이제 저가격을 살 수 있고요. 헬리오브라고 이제 노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가스를 사고 싶다 하면 저가격에 사는 거예요. 대표 가격들입니다. 그리고 저 보라색은 유가고요. 유가는 이 세 가지 JK, 헬리오브, TTF와 가스와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가격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JK, 헬리오브, TTF는 왼쪽에 있는 달러 퍼 MMBTU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브레스는 저기 오른쪽에 배럴당 얼마인지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엄청 떨어졌었죠. 근데 올해 지금 보시면 유가가 지금 끝을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물가 급등 감자는 얘기도 있었고 옛날에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밑에 지금 가스 가격은 이런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지만 어쨌든 높은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좀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커머디티 가격 플러스 중에 제가 이제 LNG 사업을 하니까 가스 가격 위주로 한번 떼봤어요. 그리고 19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월에 저 특정한 빨간색 첫 번째 동그라미가 1월에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모두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 일본이 원전 가동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시아 LNG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가격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좀 잠잠해지더니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가스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일조한 게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유럽에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막 넣어야 돼요. 얘네가 이 상황을 보고 약간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이 에너지 트랜지션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가스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스 진전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산소 분수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생산량을 줄이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생산 못하고, 러시아는 이 기회를 봐서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8월 18일에 노드스트림을 가동하겠다라고 푸틴이 한마디 했는데, 그 사이에 PTF가 10%를 막 급락을 합니다. 한 3불 정도 떨어졌었는데, 이 그래프에 나보죠. 이게 대입 평균이거든요. 이제 9월 15일에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영국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영국에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요즘에. 국회 풍력 발전이 감소하면서 갑자기 이거 계속 있었던 트렌드지만, 영국 전력 가격이 최근 5년 대비 10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영국에서 풍력 발전 차지하는 비중이 27%예요. 그러니까 이제 27%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석탄 발전도 못 돌리고 탄소 감축해야 되니까 결국 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가스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26일에 푸틴과 가즈프롬 수장이 대담해서 11월 8일부터 유럽 가스 스토리지로 한번 내가 공급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저기 이제 오른쪽에 내려옵니다. 그냥 막 떨어진다, 계속. 이 그래프가 오면 주가인데요. 이 위에 게 아까 다우디스 티출된 액수이고요. 이 밑에 그래프 혹시 누구 거가 신지 아세요? 이거. 요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즈프롬 주가입니다. 요즘 유럽에다가 가스를 조금씩 공급하면서 돈을 많이 들고 있죠. 그 밑에 게 가즈프롬이고,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인가가 이 에너지 업계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헬륨가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미국 가스 가격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미국도 가스 투 콜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석탄 발전량이 작년 대비 한 20%가량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를 따라서 배출량당 8%,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발전량이 8% 늘어날 거라는 이제 EIA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점점점 2018년, 19년부터 가스 발전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20년까지도 올렸죠. 20년에 가스 가격이 엄청 섰어요. 그래서 21년에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바로 석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제 고민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성급한 에너지 트랜지션이 아니냐. 재생 에너지도 없고 인프라도 아닌데, 인프라도 부족한데 좀 성급하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반대 의견은 러시아가 물량만 잘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가 없다는데 배만 좀 잘 있으면 이 수급 불균형 해소되는 거 아니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미국을 한번 바꿔거든요.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많더라고요. 왼쪽에 이제 뭐냐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서 제일 우선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친환경 정책이 좀 더 프렌들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동차 충전소나 또는 생산이 끝난 오일앤가스 외에 이거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친환경으로 전환해 나가자라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그게 지금 할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클라이머트 체인지 플랜에 3.5조 달러를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이제 막 싸움이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그 상원 의원이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공급도 되게 중요하고 석탄 광산이 모두 폐쇄되면 우리의 에너지 시큐리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이게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의 시큐리티 안보가 결국 굉장히 흔들리고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텐데 어디가 중도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보면서 재생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재생에너지 안정적인 그 수준이 뭔지를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소속한 회사인데요. 오일앤가스 컴퍼니를 보면 지금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점점 생산량을 줄이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손익을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주식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는 그래도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노력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석탄이나 뭐 석유나 같은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마지막에 있는 박스거든요. 결국에는 주주들이 탄소 절감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오일앤가스 컴퍼니들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뭐냐면은 무드메키즈라는 이제 저희 에너지 회사에서는 요거를 이제 진짜 많이 봐요. 얘네들 이걸 진짜 많이 보고 있고 얘네가 되게 유명한 기관인데 얘네가 뭘 발표했어요. 그래서 무슨 넷제로 스탠다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방식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넷제로 전략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투자자들이 활용을 해야 그때 그렇게 해야 오일앤가스 컴퍼니들이 진짜 열심히 탄소 감축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극적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지금 주주들은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딜레마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 의견들의 대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은 시사를 했는데 혹시 원장님들 딜레마를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 러시아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가스배관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가스배관이 연결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그 탄소 중립 정책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있는 배관이 없어서 가스를 안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요즘에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야말 프로젝트라고 국회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스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LNG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 거기가 원래 LNG를 팔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 얼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깨면서 LNG를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거를 요즘에 세빙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에 내가 팔지 않고 유럽을 이 가스관을 지면서 약간 옥죄고 나는 유럽 유럽을 보내는 걸 줄이고 그렇게 LNG를 넘기겠다. 뭐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스 배관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얘가 결국 되게 장난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시큐리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가스 운반선이나 유조선의 부족으로 지금 유류 가격, 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가스나 유류 수요가 갑자기 막 20% 30% 급상승한 게 아니고 천천히 경제 발전하는 그 패턴만큼 상승했을 텐데 갑자기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 가스 운송선 그다음에 유조선이 지금 더 건조를 안 해서 그 상태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 운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거나 또는 그 배들을 다 폐기해서 없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운송량의 문제가 아니고 채굴자들 또는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아까 사업자들이 좀 의도적으로 뭐 생산량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담합이라는 거는 뭐 수요와 공급은 담합을 뭐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쓸 게 있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자는 그 수요에 맞게 그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네, 올리냐 안 돼, 내려야겠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상관관계에서 정해지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는 운송 문제 때문보다는 저 생산자나 추출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네,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고 저는 사실 그 말씀 되게 공감하면서 그게 맞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 저희 오일 생산은 오펙플러스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얼마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상황에서도 증산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이 올라가는 가격을 저희가 지금 판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곧 있을 뭐 오펙플러스에서 내가 증산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또 이제 2단까지도 가세해가지고 2단도 자기네가 막 더 생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마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얼마나 좋고 마지막 통과에 자기가 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생산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배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핑계를 약간 찾는 거예요. 아마도 계속 에너지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인간의 식성상 가능하다고 볼 게 지금 산유국 중동 쪽에 있는 또 러시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탈탄소로 가면서 석탄, 가스, 오일을 줄여가면 2030년 이후에는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은 내가 2030년 이후에는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럼 2030년 걔들이 그동안 유지하는 기간 안에는 나도 최대한 그런 어떤 뭐 경제적인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네, 나 같아도 오를 거예요. 내가 20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먹거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 10년 남은 사이에 어떤 뭐 산업을 확 바꿔서 뭐 썸썸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탄소 감축에 상당히 압박을 좀 덜 받고 있는 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뭐 카타르나 이런 데 약간 선진국은 유럽이나 미국 같이 너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유럽 이런 데서는 좀 해결 못할 것 같고 뭐 러시아나 좀 말 안 듣는 국가에서 생산 많이 해결하면서 그리고 이게 까면선이 퍼블릭한 애들은 생산 못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 숨어 있는 애들이 조금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같고요. 김희주 원호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환경을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같이 공유하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에너지 트릴레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너지 트릴레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에너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공급, 그런 국가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이 해외, 외부의 여건,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도 글로벌 이슈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지만 방향은 맞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어느 속도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결정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그 원유, 산유국이라든지 또 에너지 생산 국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기후변화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탄소 제로하고 모든 국가가 다 선언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딱딱딱딱 그 주어진 답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늦게 천천히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이 국가들은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상장에서 의견들이 안 모아지는,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유국들이 이제 그러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넷 제로로 간다라고 하면 그분들, 그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있어요. 그 국가들 자체도 딜레마고 우리도 딜레마고.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이냐, 어떤 게 현명한 방안이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EU나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EU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EU도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그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아까 보여주신 대로 여러 가지 또 그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글로벌 이슈를 어느 그 정상이 잘 해결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요. 뭐라고 좀 딱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 투자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 금융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에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컴퍼니들한테는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잘 찍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러다가 제2의 그 무슨 전쟁이었지? 이라크. 미국이 그거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한 그 주가 전쟁이 뭐였지? 걸프. 네, 걸프전. 결국은 이러다가 또 에너지 전쟁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투자 금융 쪽에서 이제 투자를 녹색에만 하겠다라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신의 문제인 거고, 실제 만약에 이 주가만 받으려도 당장에 이제 이분들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세금으로 하게 되는데, 또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 세금 같은 거는, 탄소세 같은 거는 이게
그게 원가에다가 또 애드가 돼서 결국에는 이게 그 소비자한테 부담이 네. 되거나 네. 그러면 이 소비자는 결국에는 과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그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이게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게 결국에 에너지 부익비를 해서 우리 딜레마에서 보면 에너지가 이게 그 형평성 있게 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거기서 또 떼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나 이게 경제적인 가치 자체의 관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목표나 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 물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녹색에만은 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좀 파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애들 더 추가하실 분 있으세요? 한 원은 뭔가 점심 먹으러 가야 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니 너무 무거운 과제라서. 그렇죠? 다음에 발표할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발표 너무 넓게 해가지고. 두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주 유익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경환 원님, 서수미 원님입니다.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김동영 원님, 황여름 12주째, 13주는 한용석 원님, 유영재 원님, 마지막 김세연 원님. 하여튼 그거는 순서를 바꾸는 예, 거는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예. 또 다음번 부분 문제 없는 네, 이런 식으로 한 15분 발표해 주시고 얘기하고 어떤 문제도 오셨습니다. 관련된 숫자라고 보여주는데